우리의 비극은 어쩌면 결혼식 날 화려한 조명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사진 속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남편이 3남매 중 차남이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저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면모에 반해 평생을 약속했지만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 정작 본인의 아내인 나를 제외한 나머지 혈연들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편은 늘 위아래로 끼인 존재였다. 집안의 대들보이자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권위와 자원을 독식하며 아나무인으로 자란 형, 그리고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눈먼 사랑을 독차지하며 영악하게 자기 실속을 챙기던 여동생. 그 사이에서 남편은 늘 양보가 미덕이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란 희생양이었다. 결혼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내뱉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릿했다. 부모님이 장사를 하느라 집을 비우면 형은 동생인 남편을 방에 가둬두고 상습적으로 괴롭혔다고 했다. 숙제를 대신 시키는 것은 예사였고, 기분이 나쁘면 주먹을 휘두르거나 동생의 물건을 망가뜨리며 우월감을 확인했다는 형. 남편은 그 공포의 시간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부모님께 말해봤자 뻔한 대답만 돌아왔다. 형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러니? 동생인 내가 형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조용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관계의 수직 구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 나는 그 기이한 서열 문화를 목격하고 경악했다. 아주버님은 식탁 상석에 앉아 왕처럼 군림했고, 남편은 형의 눈치를 보느라 엉덩이를 붙일 새도 없이 심부름을 자처했다. 형이 무심코 던지는 비아냥거림에도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당신도 이제 가장인데 아주버님한테 할 말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네가 우리 집안 내력을 뭘 알아? 형은 원래 성격이 저래. 내가 참으면 온 가족이 평화로워. 날 선 반응뿐이었다. 남편에게 평화란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유지하는 구걸된 고요였다. 그 불합리함이 폭발한 것은 결혼 초반, 아주버님 부부와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난 작은 다툼 때였다. 사건 자체는 사소했다. 명절 스케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주버님이 일방적으로 본인들 편의만 주장했고, 내가 참다 못해 저희도 일정이 있으니 조금만 조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정중히 물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아주버님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모양이다. 그날 밤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광기 어린 폭언을 쏟아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쌍욕들은 차마 인간이 형제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형님 부부한테 토를 달아? 너는 동생이라는 놈이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집안 꼴을 이 꼬라지로 만드냐? 인격 살인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졌다.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나는 온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더욱 나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시부모님의 태도였다. 장남이 동생 부부에게 천인공노할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니는 오직 큰아들의 심기만을 살폈다. 형이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 예민해서 그래. 그네가 원래 뒤끝은 없잖니. 동생인 네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말하고 풀어라. 어머니에게는 짓밟힌 차남의 인격보다 장남의 기분이 상해 집안 공기가 불편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남편은 그때 받은 상처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한 것 같았다. 하지만 묻어둔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골마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종기가 되었다. 아주버님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매 명절마다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아버님과 명절 음식을 차리거나 윷놀이를 하다가도 본인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아버님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뒤엎을 듯한 기세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거실에서 시부모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그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억지 농담을 던지거나 형의 뒤를 쫓아가 사과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매번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저게 가족인가? 저게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공동체인가? 남편은 피해의식에 찌들어 형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서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달복달했다. 형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생의 처절함과 형에게 당한 세월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남편의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은 늘 내게 말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하지만 이해라는 것은 상식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식들 간의 편애를 당연시하는 부모, 동생을 노예처럼 부리는 형,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아내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남편. 나는 이 차남의 가업 같은 굴레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힌 채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피해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나를 향한 공격성으로 변질되었다.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온 날이면 남편은 집에서 사소한 일로 나에게 짜증을 냈다. 밖에서 얻어맞고 들어와 안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비겁한 가장의 전형이었다. 나는 남편의 그 비겁함이 슬펐고 그 비겁함을 착해서라고 포장하는 시댁 식구들이 징글징글하게 싫었다. 차남의 아내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서열 두 번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첫째의 오만함을 받아내고 막내의 영악함을 견뎌내며 부모의 편애를 묵인하는 남편의 방관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가야 하는 침묵의 형벌이었다. 그리고 그 형벌의 대가는 결국 명예도용이라는 경제적 파멸과 추석날의 그 처참한 폭언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제 그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싶다. 남편이 차남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운명이지만 내가 그 차남의 비겁한 희생양으로 평생을 사는 것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차남인 남편을 둔 아내로서 겪어야 했던 정서적 학대가 소리 없는 가랑비였다면 시누이 부부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가해는 내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집채만한 파도였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평범한 주말, 시누이 남편인 고모부에게서 온 한 통의 전화였다. 그는 애견 사업을 확장한다며 사업상 필요하니 우리 부부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 나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절대 안 돼요. 세상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사업을 하는데 쓴다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단호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평소 신우이 부부의 무책임한 경제관념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물러설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다. 남편은 오히려 나를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하나뿐인 내 여동생이야. 매제가 지금 사업이 좀 힘들어서 길을 찾겠다는데 오빠가 되어서 그것도 못 도와줘.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의심부터 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남편에게 이것은 단순 한 명의 대여가 아니라 집안에서 늘 소외되었던 차남으로서 나도 동생에게 이만큼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오빠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허영 섞인 효심이었다. 우리는 며칠 밤낮을 이 문제로 피말리는 싸움을 이어갔다. 나는 눈물로 호소했다. 명의는 우리 신용이고 우리 아이들과의 미래예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신우이가 책임질 것 같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결국 우리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급기야는 내 명의는 내 마음대로 해. 소리치며 내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서류를 넘겨주었다. 그것은 우리 부부 신뢰의 종말이자 3년에 걸친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 명의로 개통된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공포를 나는 잊지 못한다. 처음엔 실수로 납부가 늦어졌다는 신우이의 변명이 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납 요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우리 집 우편함에는 채권 추심, 법적 조치 예고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적힌 독촉장이 매일같이 쌓여갔다.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나 압류라도 들어올까봐 초인종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이거 봐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이 책임진다며. 지금 이 상황이 책임지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나도 속상해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지랄이야. 매제한테 전화해서 따지든가.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신우이 부부의 태도였다. 그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다. 시어머니 또한 가관이었다. 동생 내가 오죽 힘들면 그랬겠니. 네 남편이 오빠 노릇한 셈 쳐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셨다.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된 신용 등급이 추락하고 우리 가족의 경제적 미래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 오직 동생네 사업이 우선이었고 그 희생양은 만만한 차남 부부여야만 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대출 연장 문제로 은행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을 때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신우이는 결국 사업을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연체료와 위약금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은 연락을 피했고 남편은 그 비겁한 침묵에 동조하며 나를 외면했다. 결국 참다 못한 내가 직접 총대를 메고 신우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모부,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우리 명의로 카드 줄줄이 발급받아 놓고
돈을 안 갚아서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났는데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아니, 처남댁. 가족끼리 왜 이렇게 돈동거려요? 나중에 벌어서 갚는다니까 그러네. 사람 참 무섭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에게 나는 식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뽑아 쓰는 현금 인출기이자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남편은 그 가해의 공범이었다. 아내의 고통보다 동생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아내의 눈물보다 부모의 꾸지람을 더 두려워하는 남자. 연체된 요금을 메꾸기 위해 내가 부업을 뛰고 생활비를 아끼며 발버둥 칠 때 남편은 시댁 모임에 가서 형님 부부와 웃으며 술을 마셨다. 명예 도용 사건으로 인해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난도질당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냐? 남편은 회피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나를 사지로 밀어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금도 나는 핸드폰 진동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조여온다. 3년의 지옥 같은 시간은 내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다. 이명의 도용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삶을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준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주동자들은 여전히 나에게 망각을 강요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하지만 나는 잊지 못한다. 내 이름이, 내 신용이, 내 자존감이 시가 식구들의 이기심 아래 어떻게 짓밟혔는지 매 순간 기억하고 있다. 이 끔찍한 연대보증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이 지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작년 추석 아주버님의 폭언과 시어머니의 욕설로 이어지며 확신으로 굳어졌다. 명절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더 이상 설렘이나 휴식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모욕을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험대였다. 작년 추석 그날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습했다. 시댁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깎고 명절 음식을 차리는 내내 내 등 뒤로는 아주버님 부부의 서늘한 냉전이 흐르고 있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그 불편한 기운은 고스란히 거실 한복판에 자리 잡은 우리 부부에게 전해졌다. 사건은 명절 다음 날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던 중 형님과 내 남편이 소소하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남편은 평소처럼 형님과 대화를 나누며 긴장을 풀려 애썼다. 형수님 기억나세요? 우리 어릴 때 형이 진짜 무서웠잖아요. 그때 그 장난감 때문에 저 진짜 많이 혼났는데. 남편은 그저 그 시절의 추억을 한 조각 꺼내어 웃음으로 승화시키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무해한 한마디가 아주버님이라는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짐승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거실 안의 모든 공기가 일순간 멈췄다. 아주버님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남편을 쏘아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너를 괴롭혔다고? 네가 그따위로 말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나쁜 놈으로 보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은 순식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도 이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형, 왜 그래?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한 거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대화로 하자. 남편은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형의 기분을 맞추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과거의 온갖 사소한 일들을 끄집어내어 남편을 공격했고 급기야 차남으로서의 남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게 한두 개인 줄 알아? 그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명의 도용 사건으로 3년을 시달리게 만든 시가 식구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늘 독불장군처럼 군림하던 아주버님의 폭력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기.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어우, 정말 명절에 이게 무슨 난리야. 왜 저러실까 정말. 그 순간 아주버님의 타겟이 나로 바뀌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를 악문 채 나를 내려다보며 뱉은 말은 내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을 새겼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서 감히 며느리 주제에 한숨을 쉬어?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데? 성질 들어온 년이 내 동생 옆에서 닥달하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언어가 아니라 오물이었다. 그는 내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나를 모욕했고 이를 악물며 나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였다. 나는 너무 놀라 뒤로 주춤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형! 우리 와이프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아주버님을 막아섰지만 아주버님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행동이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큰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기어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래 큰애야. 네 마음 내가 다 안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 며느리 저거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더니 명절에 일을 만드는구나. 남편이 절규했다. 어머니, 제발 좀 보세요. 형이 지금 제 아내한테 이를 악물고 막말을 했어요. 왜 자꾸 형만 감싸세요? 어머니, 자식은 형밖에 없어요. 남편의 물음에 어머니는 대답 대신 냉정한 시선을 나에게 던지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시끄럽다. 집안 망칠 것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남편과 아주버님의 고함 소리는 거실 가득 울려 퍼졌고 형님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방관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도 비참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와 현관문 근처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방문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년 저거 어디서 눈물을 짜고 지랄이야. 승질 머리 고약한 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들 사이 다 망쳐놓네. 곽하고 죽어버리지 왜 살아서 속을 썩였죠 미친년. 어머니는 분노가 섞인 저속하고도 날카로운 욕설을 나를 향해 쏟아내고 있었다. 명절 음식 준비에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한 며느리에게, 장남의 폭언에 상처 입은 둘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저주 섞인 폭언이었다. 문 앞이라 나만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름 끼치는 욕설들은 내 심장에 박혀 피를 흘리게 했다. 우리는 그 길로 짐을 챙겨 시댁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의 미안함은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남편에게 내가 들었던 어머니의 욕설을 모두 전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부정했지만 내가 어머니의 말투와 내용을 상세히 읊자 입을 다물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결국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사과 전화가 왔다. 하지만 그 전화는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다. 그래,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났나. 미안하다. 근데 얘 며느리가 좀 살가웠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니? 시어미가 화나면 욕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너도 참 보통은 아니다. 어머니의 사과는 가해자의 변명에 불과했다. 본인이 내뱉은 저주를 기억나지 않는 실수로 치부하고 그 원인을 다시 피해자인 나에게 돌리는 지독한 가스라이팅.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 가족과는 이제 끝이라고. 명의를 도용해 우리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뻔한 시누이 부부.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폭언을 퍼부은 아주버님.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의 원흉이 나라고 지목하며 등 뒤에서 욕설을 내뱉은 시어머니. 그들은 이제 나에게 가족이 아니라 내 삶을 파괴하려는 약탈자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부모님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있었다. 그는 설이 다가오자 나에게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시간 지나면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끈질기게 굴어?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나의 상처를 기회를 잡은 영악함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추석 그날 내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죽은 잔해 위에서 나 자신이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뿐이었다. 남편이 나를 향해 성질 들어온 아내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가족놀이에 제물로 바쳐지지 않을 것이다. 추석에 그 참혹했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설 명절을 앞두고 있었다. 내 몸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그날 아주버님의 핏발선 눈동자와 시어머니의 방문 너머 욕설에 갇혀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시간은 피해자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는 모양이었다. 그들에게 그날의 사건은 그저 명절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다툼이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휘발되어야 마땅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사과 아닌 사과를 던져놓고는 마치 큰 시혜라도 베푼 듯 행동하셨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 이제 된 거 아니냐. 시어미가 고개 숙였으면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적인 명령이 담겨 있었다. 형도 그날 일은 후회하고 있다더라. 그러니 너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번 설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려와라. 그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라는 말이 내 귓가를 때릴 때마다 나는 구역질이 났다. 3년 동안 우리 부부의 신용을 깎아먹으며 피를 말렸던 시누이의 명예 도용 사건도, 내 인격을 난도질했던 아주버님의 폭언도, 나를 향한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욕설도 그들에게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의 보자기로 대충 덮어버리면 그만인 먼지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보자기 밑에서 썩어가는 내 마음의 악취는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다.
남편은 갈등의 중심에서 가장 비겁한 포지션을 취했다. 처음엔 나를 위로하는 척 하더니 명절이 다가오자 본색을 드러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부모님이랑 연 끊고 살 순 없잖아. 형이 잘못한 거지. 부모님이 뭔 죄야? 남편의 이 말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였다. 부모님이 지은 죄가 없다고 내 등 뒤에서 욕설을 내뱉고 가해자인 장남을 감싸며 나를 집안 망칠년으로 몰아세운 그 방광과 동조는 죄가 아니란 말인가. 남편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다. 이번 설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화살은 어김없이 나를 향했다. 너 사실 이번 기회에 시댁 안 가려고 작정한 거지? 아주 기회 잡았다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 한마디에 내 인내심은 비로소 끊어졌다. 기회를 잡았다니. 내가 시댁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아주버님의 막말을 견디고 시어머니의 저주를 유도했다는 말인가. 3년 전명의 도용으로 내 신용과 정신을 파괴할 때 곁에서 방관하던 남자가 이제는 나를 영악한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남편의 눈에 나는 착한 아들인 자신을 조종해 부모와 멀어지게 만드는 악처일 뿐이었다. 맞아. 나 기회 잡은 거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 식구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기회. 당신이 절대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기회. 그 기회 잡아서 이제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남편은 나를 무서운 여자라 부르며 고개를 저었다. 명의를 도용당하고도 참아야 하고 욕설과 저주를 듣고도 먼저 사과해야 무섭지 않은 여자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가 되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다 잊었는데 왜 너만 그러냐며 망각을 강요한다. 하지만 망각은 용서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선물이며 반성 없는 망각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아주버님이 후회한다는 전원 역시 비겁하다. 진심이었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 고개를 숙였어야 했다. 시댁은 장남의 폭권과 차남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전근대적인 요새였고 남편은 그 요새의 성벽을 허물 용기가 없었다. 그는 평생 착한 아들로 남기 위해 나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것이다. 속이 좁다는 비난, 인연을 끊는다는 협박, 그 어떤 말도 이제 나를 흔들지 못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을 것이며 명절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빌려 쓰지 않고 내 면전에서 욕설과 저주를 퍼붓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우다.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악연이다.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관계로부터 나를 구출하려는 것이다. 나를 지켜주지 않는 방패는 짐일 뿐이기에 남편이 끝내 시댁의 편에 선다면 그와의 관계 또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남편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며 한숨을 쉬지만 나는 조용히 평화를 찾기 위한 마음의 짐을 싼다. 지옥 같은 3년과 그 명절의 악몽을 견뎌낸 나 자신에게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타인과의 고통스러운 연결을 끊어내는 지독한 사랑의 형태다. 나는 그 아픈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지난 세월의 고통은 내가 나쁜 며느리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과 비상식의 소치였다.
남편은 부모님이 뭔 죄냐고 묻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럼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연히 받아내야 해. 이제 억지스러운 가족놀이는 사양한다.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이며 내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이다. 지독한 겨울 같던 그들의 그늘을 벗어나 나만의 봄을 맞이하려 한다. 나는 오직 나로서 내가 선택한 행복을 누리며 단단하게 살아갈 것이다.